요즘 부동산 거래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집을 팔려고 내놓으신 분들은 왜 안 팔리지? 라고 생각하시고, 매수자분들은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지금은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면서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로 거래가 되고 있지 않다는 뜻이죠. 그런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급등하게 오르던 부동산, 집값,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까? 지금 왜 이럴까?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영상 보신 후에 구독 버튼 이거 반드시 꼭 눌러주시면 저에게 도움 되겠습니다. 구독은 을입니다. 여러분 구독 누르셨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부동산 거래 추이가 나오는데요. 파란색 표시이기 때문에 거래가 없다는 뜻입니다. 거래가 거의 절벽에 가깝고 어쩌다 한두 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양적 완화에서 갑자기 긴축을 하느냐? 양적 완화는 무엇이고 긴축은 무엇이냐? 왜 금리는 갑자기 이렇게 뛰고 있나?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아주 제가 쉽게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이 긴축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일명 빅스텝이라고 해서 0.5% 큰 걸음으로 인상하게 된 거죠. 6월 1일부터 자산 감축이 들어갑니다. 대차 대조표 축소가 되는 거예요. 양적 긴축을 실시한다 이겁니다. 좀 쉽게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산 감축이 들어간다는 것은 증대가 아니죠. 대차 대조표를 축소한다는 얘기는 긴축을 의미합니다. 대차 대조표를 확대한다는 얘기는 양적 완화, 돈을 푼다는 얘기입니다. 달러를 어마어마하게 찍어서 뿌리는 겁니다. 그 뿌린 달러를 회수하겠다는 거예요.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있으니까 이게 안 되겠다는 거죠. 양적 완화를 통해서 시장에 돈을 풀어서 유동성을 늘려서 경기를 부양하려고 돈을 엄청나게 풀었는데 자그마치 4천조 이상을 풀었습니다. 이제는 이걸 좀 걷어들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미국이 양적 완화를 지난 10년 정도부터 조금씩 해왔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중단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계속 이렇게 돈을 찍어서 뿌렸습니다. 2009년에도 그랬고요. 2011년에도 그랬고요. 2012년, 2014년 계속 돈을 뿌렸었습니다. 이제 이 돈, 특히 코로나 전국에 4천조 이상이 풀린 것을 빠른 속도로 걷어들인다고 하니까 이게 충격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왜 걷어들여? 좀 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장에 돈이 넘쳐나다 보니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이렇게 해서 인플레이션이 현실화되는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물가가 얼마나 치솟냐면요. 2021년 1월, 작년 1월 달에 0.9%의 물가였습니다. 1.4%였습니다. 이게 안정적이죠. 그런데 작년 9월에 2.6%를 유지하고 있다가 작년 10월, 11월부터 슬슬 뛰어오르더니 지금 4월 지표를 보면 4.8%까지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올랐습니다. 가파르게 오른 겁니다. 이거 엄청 위험한 거예요. 5%를 쳐다보고 있다는데 이것 때문에 바로 돈을 걷어들이는 겁니다. 코로나 시기에 4천조를 풀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제게 질문하는 것 중에 양적 완화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들 꽤 있는데 아주 간단하고 쉽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중앙은행이 화폐를 발행한 후에 그 화폐로 국채나 민간이 가지고 있는 일정 신용등급 이상의 채권을 매입해서 통화량을 늘리는 적극적인 통화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통화량이라는 것은 시중에 돈을 풀어서 많이 쓰게 한다는 거예요. 자,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이용해서 중앙은행 대차대조표의 규모를 대폭 늘려나간다는 특징이 있죠. 대폭 늘려나가니까 역시 뭐예요? 돈이 시중에 많이 풀린다는 겁니다. 계속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중앙은행이 특정 증권, 국채, 공기업체, 기업체 이런 증권을 구매해서 가격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시장 통제가 가능하다 이겁니다. 이것이 한마디로 정리하면 양적 완화라는 겁니다. 자, 세계의 선진국들은 양적 완화를 쓰는 대신 사실 양적 완화는 거의 미국밖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계 선진국들은 양적 완화를 쓰는 대신에
마이너스 금리, 제로 금리 정책을 펼쳐서 시중에 돈을 풀었습니다. 양적 완화를 쓸 수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미국밖에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미국이 양적 완화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기축통화국입니다. 달러가 있기 때문이죠. 마구 찍어내도 되는 세계의 유일한 국가입니다. 돈을 막 찍어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고물가의 현상이 오니까 우리 한국은행도 금리 인상이 좀 빨리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이럴 때 가장 불안한 것은 바로 영끌족이죠. 과도한 빚을 내서 부동산을 산 사람, 이런 사람들은 지금 사실 피가 마릅니다. 이게 좀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얼어붙기 때문이죠. 이 높은 물가 상승률은 금리 인상이 아주 불가피하니까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금리 상승으로 인한 부담도 상당할 텐데, 가계의 이자 부담이 급증한다는 것은 뭐가 줄어요? 소비가 준다는 겁니다. 소비가 줄면 어떻게 되죠? 바로 성장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경기 침체를 가속화해서 결국 스태그플레이션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디에 영향을 주느냐? 바로 부동산의 거래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집값이 올라도 너무 올라서 집 있는 사람들도 사실은 집값이 이렇게 오른 거에 대해서 별로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왜냐? 내 집만 올랐으면 차라리 이 집을 팔고 다른 데로 이사 가면 되는데, 전 지역이 다 올랐기 때문에 이사를 못 가고 그냥 지금 사는 동네가 마치 고향이 돼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 집값이 초고점 상태에서 거래가 불안한 거죠. 그리고 이거 중요합니다. 소득 대비 집값이 올라도 너무 올랐다. 30년을 알뜰하게 저축해야 집을 살뚱말뚱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너무 올랐습니다. 네. 그런 와중에 금리가 인상되고 있습니다. 이 금리 인상 사실 지금은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별로 못 느낄 텐데요. 이제 0.5, 0.5, 0.5 이렇게 좀 더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하는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래서 새롭게 분양되는 신규 분양 시장도 얼어붙습니다. 분양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 보유력이 뛰어난 분들만 집을 매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현금 보유력이 있는 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뭐 강남에 어쩌다가 한 번씩 수십억씩 하는 집이 거래가 됐다라고 뉴스에 나는데, 그게 매일 나오는 뉴스가 아니고 매일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한 건입니다. 자, 고금리에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더 중요한 거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 보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2019년 3년 전에 서울 지역의 아파트 거래량입니다. 서울 주요지, 강남, 용산, 마포, 영등포 이쪽이 많이 거래가 늘어 있었죠. 3년 전입니다. 자, 그렇다면 2년 전 거 보여드릴까요? 2년 전에는 그 지역을 뺀 나머지가 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머지가, 구로, 종로, 강북, 노원, 인천 계양, 부천 이런 데가 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2년 전 거의 가장 핵심은 서울 외곽이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서울 중심은 3년 전에 올랐고요. 그리고 거래가 살짝 떨어질 때 외곽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1년 전 거 보겠습니다. 1년 전에는 또 역시 개발 바람이 부는 용산 쪽, 동작 쪽, 마포 쪽도 많이 올랐네요. 94% 올랐습니다. 서초구는 124%가 올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바로 이 장면입니다. 거래가 뚝 끊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심각한 상태의 초입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 문턱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시고 여러분 부동산 거래 선택하실 때 꼭 참고하셔서 손해보는 일, 피해보는 일, 금리에 혼나는 일 없도록 잘 좀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경제적 자유를 함께 꿈꾸며 함께 성장하는 것을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